식모는 니년 말고도 널렸어. 당장 나가. 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빵 반죽하느라 손목 보호대를 2겹씩 감고 살았는데 매출 5배 터지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가방을 내던지면서 한 말입니다. 남편이요? 옆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시선만 바닥으로 떨구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가방 던지신 게 가방이 아니었거든요. 5년 전에 제가 슬쩍 묶어둔 카드 한 장이 그날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흘 만에 그 빵집은 시큼한 냄새만 진동하는 빈 가게가 됐습니다. 무릎 꿇고 오열하는 남편, 친정까지 찾아와 가족 운운하는 시어머니, 시원하게 정리해드린 통쾌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시댁빵집 옥자방앗간 베이커리의 셔터를 끌어올리는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어요. 5년째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세로 반복해온 동작이지만 어깨에 묶인 보호대만큼은 해마다 한 겹씩 두꺼워졌습니다.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 어제 미리 발효해둔 반죽통의 뚜껑을 열어보니 표면이 봉긋하게 부풀어 손가락 끝으로 살짝 눌러도 천천히 다시 차오르는 상태였죠. 오늘 구울 흑임자 크림빵이 평소보다 더 잘 나오겠다는 직감에 작업대 위에 저울과 분할기를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위층 살림집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여전히 잠들어 있는지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오전 7시쯤 매장 문에 달린 종이 짤랑 흔들리며 통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유진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통장님이 진열대 앞에 서서 흑임자 크림빵 5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을 건넸어요. 저는 집게를 들고 빵을 종이봉투에 담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통장님이 매일 5개씩 사주시니까 새벽이 안 무서워요. 통장님이 봉투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손맛은 어디 가서도 못 만들어. 우리 동네 보배지, 보배. 그 한마디가 손목의 통증을 잠시 잊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보상이었죠. 통장님이 나간 자리에 남은 종소리의 여운을 들으며 저는 작업대를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시어머니가 슬리퍼를 끌며 1층 매장으로 내려왔어요. 진열대 앞을 한 바퀴 돌더니 단팥빵 하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야, 이거 색깔이 왜 이래? 너무 진하게 구운 거 아니냐? 저는 분할기 손잡이를 잡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단골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색이에요. 시어머니가 진열대 유리를 손바닥으로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골 하는데 이 가게 사장은 누구냐? 저는 분할기에서 손을 떼고 앞치마에 묻은 밀가루를 털었습니다. 어머님이 사장님이시죠?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매장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걸 알면 사장이 시키는 대로 좀 해라. 어디서 손맛 하면서 단골이랑 시시덕거리고 있어. 저는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며 다시 분할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5년 동안 반죽 한번 만져본 적 없는 시어머니가 매출 통장만 본인 명의로 들고 있다는 사실은 골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매장 안에서는 늘 시어머니가 가게의 주인이었죠. 오후 2시쯤 작업실 안쪽에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발신자 이름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상대편에서 또박또박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맛집 작가 안유라라고 합니다. 옥자방앗간 베이커리 맞으시죠?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자세를 고쳐 잡았어요. 네, 맞아요. 작가가 잠시 종이 넘기는 소리를 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동네 통장님이 강력 추천을 해주셔서요.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촬영 가능하실까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작업실 문을 열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섰습니다. 어머님, 당신 잠깐 내려와봐. 남편이 먼저 슬리퍼를 끌고 내려왔고 시어머니가 그 뒤를 따라 계단을 천천히 밟아 내려왔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두 사람 앞으로 내밀며 입을 열었어요. 방금 케이블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 다음 주 우리 가게 촬영한대. 남편의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진짜야? 어떤 방송인데? 저는 작가에게 들은 프로그램 이름을 천천히 말해 주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카운터 옆에 놓인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다리를 꼬았어요. 잘 됐다. 방송 나오는 김에 인터뷰는 내가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라. 저는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며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빵 만드는 사람한테 묻는 코너인데요. 시어머니가 의자 팔걸이를 손바닥으로 짚으며 일어섰어요. 이 가게 사업자 등록증에 누구 이름 박혀 있냐? 사장 인터뷰는 사장이 하는 거지. 어디서 며느리가 카메라 앞에 나서.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시어머니 옆으로 슬쩍 비켜섰습니다. 엄마 말도 맞지. 유진아, 너는 뒤에서 빵만 잘 만들면 돼.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작업실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알았어. 빵은 잘 만들게. 그날 오후 늦게까지 저는 작업실에 혼자 남아 새 메뉴 시제품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흑임자 크림빵 시즌 한정 에디션이라는 이름을 붙일 생각으로 크림 안에 으깬 단호박을 살짝 섞어 단맛의 결을 한 겹 더 만들었어요. 오븐 안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작업 노트를 펼쳐 반죽 비율과 발효 시간을 새로 적어 넣었습니다. 노트 뒷장을 펼치자 결혼 전 출원에 작년에 정식 등록을 마친 흑임자 크림빵 제조법 특허 등록증 사본이 끼워져 있었어요. 권리자 칸에는 정유진 세 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등록증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노트 깊숙이 끼워 서랍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날 저녁 9시가 조금 넘어 친정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저녁은 먹었어? 저는 작업실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어깨와 귀 사이에 끼웠어요. 유미야, 누나 오늘 큰일 하나 생겼다. 동생이 키보드 두드리던 소리를 잠시 멈추고 되물었습니다. 무슨 일? 저는 방송 촬영 이야기를 조곤조곤 풀어놓았어요. 동생이 듣더니 한참 말이 없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방송 나가기 전에 한 번만 점검해.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되물었어요. 뭘? 동생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특허 등록증 잘 있는지, 가게 SNS 계정 인증 누구 휴대폰으로 묶여 있는지, 배달앱 사장 권한 누구한테 있는지, 단골 명단 누가 들고 있는지 다 확인해. 저는 잠시 숨을 멈추고 동생의 말을 곱씹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동생이 짧게 한숨을 쉬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방송 나가면 매출 뛰어. 매출 뛰면 사람 마음이 바뀌어. 그게 사무실에서 5년 동안 본 결론이야. 저는 작업실 천장의 형광등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작게 대답했어요. 알았어. 내일 한 번씩 다 확인해 둘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SNS 계정 설정 화면을 열었습니다. 가입 인증번호 받는 번호 칸에 제 휴대폰 번호가 또렷이 적혀 있었고 배달앱 사장 권한 화면에도 인장 메일 주소가 제 이메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5년 전 매장 시스템을 처음 세팅하던 그날 제가 내 휴대폰으로 인증해야 빠르니까라는 한마디로 자연스럽게 묶어둔 권한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촬영 당일 새벽 2시,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매장 전체를 닦았어요. 진열대 유리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마른 행주로 한 번 더 닦고 빵 위에 올릴 깨소금까지 3통을 뜯었습니다. 오전 7시쯤 시어머니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부풀려 올리고 매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분홍색 한복이 든 비닐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호야, 옷 다림질 좀 해놨냐? 남편이 작업실 한쪽에서 다리미를 들고 나오며 대답했어요. 엄마, 다 해놨어. 저는 작업대 앞에 서서 마지막 반죽을 분할하며 두 사람을 곁눈으로 살폈습니다. 촬영팀이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였어요. PD라는 사람이 카메라 감독과 함께 매장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한복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카운터 앞으로 나섰습니다. PD가 빵 진열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이 흑임자 크림빵 누가 처음 개발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꼬리를 한껏 올렸습니다. 이거요. 내가 며느리한테 비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서 같이 만든 거예요. 저는 작업대 뒤에서 분할기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손바닥 안에서 식은땀이 배어 나왔지만 표정은 끝까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PD가 카메라를 제 쪽으로 살짝 돌리며 물었어요. 며느님은 어떠세요? 어머님하고 같이 만드시는 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마이크 가까이 입을 가져가며 가볍게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촬영이 끝나고 방송팀이 떠난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한복 치맛자락을 털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남편이 그 옆에 붙어 서서 어머니의 한복 매무새를 손으로 다듬어 드렸습니다. 저는 빈 작업대 앞으로 돌아와 분할기 손잡이에 묻은 땀 자국을 마른 행주로 닦아냈어요. 방송이 송출된 그날 저녁 8시, 매장 전화벨이 처음으로 울리기 시작했고 그 뒤로 1시간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을 틈이 없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새벽 매장 셔터를 올리자마자 가게 앞 골목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통장님 한 분 정도가 출근길에 들르실 시간인데 그날은 골목 끝까지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실로 들어가 평소보다 2배로 잡아둔 반죽을 분할기 위에 올렸어요. 손목 보호대를 2겹으로 감고 반죽기 손잡이를 돌리는데 어깨에서 뜨끔한 통증이 짧게 올라왔습니다. 오전 11시쯤 진열대에 올린 빵이 2시간 만에 다 팔려나갔고 저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와 반죽을 추가로 치대기 시작했어요. 오후 3시쯤 카운터에서 손님을 보던 남편이 작업실 안으로 머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오늘 매출 벌써 400 넘었대. 엄마가 신나서 은행 갔어. 저는 반죽기 손잡이를 잡은 채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그날 매장을 닫고 살림집 2층으로 올라간 시간은 밤 11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방송 일주일 후 매장 하루 매출이 평소의 5배인 500만 원대로 뛰어올랐어요. 새벽 4시에 시작했던 출근 시간은 어느새 새벽 2시 반으로 당겨졌고 손목 보호대는 2겹으로도 모자라 팔꿈치까지 압박붕대를 감아야 반죽기를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오후 3시쯤 통장을 들고 은행에 다녀왔어요. 은행에서 돌아온 시어머니는 매장에 들르지 않고 곧장 2층 살림집으로 올라갔고 그 뒤로 남편과 한참을 위층에서 소곤거렸습니다. 저는 작업실 천장 너머로 들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음날 새벽 반죽 때문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방송 열흘쯤 지난 오후 시어머니가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잡지 한 권을 들고 작업대 모서리에 비스듬히 기댔어요. 야, 너 잠깐 손 좀 멈춰봐라.
저는 반죽기에서 손을 떼고 앞치마에 묻은 가루를 털었습니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잡지를 작업대 위에 툭 던지며 말했어요. 이제 사람 한 명 더 쓸 거다. 너는 천천히 빠질 준비나 해. 저는 잠시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빠지면 반죽은 누가 해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잡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새로 들어올 사람이 있다. 손맛 좋은 아가씨가 있다더라. 저는 입술 끝에 힘을 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시어머니가 작업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분할기, 칼날을 작업대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날 저녁 7시쯤 옆 부동산 사장이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옥자 사장님 안 계세요? 2층 확장건 어떻게 되어가요? 사장님이 그것 좀 알아봐 달라셨는데. 저는 카운터 뒤에서 동전을 정리하다 손을 멈추었어요. 무슨 확장이요? 부동산 사장이 모자를 벗어 손에 들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며느리는 모르셨나? 옆가게 2층까지 합쳐서 매장 키우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동전을 한 줌 쥔 채 카운터 모서리를 짚었어요.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라고 전해드릴게요. 부동산 사장이 나가고 매장 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에서 종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살림집 거실에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시어머니 방에서 새어나오는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아유, 정여사. 그 댁따님이 손도 야무지고 빵집 며느리감으로 딱이지. 우리 민우한테는 그런 색시가 필요해. 저는 컵을 든 손이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지며 이어졌어요. 지금 며느리야 시키니까 한 거지. 우리 가게 키워준 사람이 따로 있나? 정리하고 새 사람 들이면 되는 거지. 저는 컵 안에 가득 든 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물 한 모금을 천천히 삼키고 부엌 싱크대에 컵을 내려놓은 뒤 그대로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 위로 SNS 계정 관리자 화면, 배달앱 사장 권한 화면, 카카오 채널 단골 명단 화면을 차례로 띄워보았어요. 모든 인증 번호가 제 휴대폰으로, 모든 인증 메일이 제 이메일로 와 있는 상태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랍 안쪽 노트 갈피에 끼워둔 특허 등록증 사본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권리자 칸의 정유진 세 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등록증을 다시 노트 갈피에 끼우고 가방 깊숙한 안주머니로 옮겨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살림집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옆에서 토스트를 씹고 있었고 저는 부엌 입구에서 빈 컵을 들고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이리 좀 와봐라. 저는 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시어머니가 신문을 접어 식탁 모서리에 탁 내려놓더니 제 왼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반지 빼라. 남편이 토스트를 씹다 말고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민우, 너는 가만히 있어. 어른이 말하는데.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제가 어젯밤 정리해둔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어요. 가방이 거실 마룻바닥에 끌리며 드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거실 한복판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에 안쪽 지퍼가 살짝 열리며 작업 노트 2권이 마룻바닥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우리 민우한테는 너보다 훨씬 어울리는 자리가 있어. 식모는 니년 말고도 널렸어. 당장 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천장에 부딪혀 울렸어요. 저는 가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흩어진 노트를 한 권씩 주워 올렸습니다. 남편이 식탁 앞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엄마, 그래도 이건 좀. 시어머니가 남편 쪽으로 휙 돌아서며 목소리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너 누구 편이야? 남편이 입을 반쯤 벌리고 어머니를 쳐다보다가 시선을 천천히 바닥으로 떨궜어요. 토스트를 든 손이 식탁 옆으로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저는 마지막 노트를 주워 가방 안에 다시 집어넣고 지퍼를 끝까지 채웠어요. 왼손 약지에서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내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반지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 거실 안에는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남편이 의자 다리를 끄는 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는데 가방 바퀴 소리가 빈 계단실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1층 매장역 골목으로 나오자 마침 출근길에 통장님과 마주쳤어요. 통장님이 제 손에 들린 짐가방과 부어오른 눈두덩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 씨, 어디가? 저는 가방 손잡이를 고쳐 잡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통장님, 잠깐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통장님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한번 만지작거리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차 잡아줄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골목 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큰 길 나가서 잡으면 돼요. 감사해요. 통장님이 제 어깨를 한번 짚어주고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등 뒤에서 통장님이 누군가에게 길게 메시지를 적는 듯 손가락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큰 길에 나와 손을 들자 빈 택시 한 대가 곧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방을 뒷좌석에 밀어넣고 친정 주소를 부르며 자리에 앉는 순간 저는 한참 멈춰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택시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빵집 간판이 작아져가는 동안 가방 깊숙한 안주머니에 든 특허 등록증 사본의 무게가 손바닥에 닿는 것처럼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던진 것은 가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며 천천히 깨달았어요. 친정집 골목 입구에서 택시를 내리니 5년 전 결혼식 날 인사를 드리고 떠났던 그 풍경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가방 바퀴를 끌고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가락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동생이 슬리퍼를 신은 채로 마당으로 뛰어나왔어요. 언니. 동생이 가방 손잡이를 자기 손으로 옮겨 잡으며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동생의 어깨에 잠시 이마를 기댔어요. 유미야, 누나 좀 들어가자. 동생이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마당에 서서 5년 만에 보는 친정집 처마를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실 식탁 앞에 앉아 동생이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렸어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아주고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마셔.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한 모금을 삼켰어요. 유미야, 누나 이제 시작도 안 한 것 같아. 동생이 노트북 가방을 식탁 옆 의자에 올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일단 차부터 다 마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하자. 저는 그날 아침 거실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방송 촬영 날 시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던 장면,
매출이 5배로 뛰어오른 뒤 시어머니가 매일 은행에 다녀왔던 시간, 부동산 사장이 무심코 흘린 매장 확장 이야기, 그리고 어젯밤 늦게 시어머니 방에서 들었던 통화 내용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노트북을 열고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올렸어요. 언니, 한 번에 다 정리할 거니까 잘 따라와줘. 저는 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동생이 화면을 제 쪽으로 살짝 돌리며 말했어요. 먼저 특허부터 보자. 흑임자 크림빵 제조법, 권리자, 칸에 누구 이름 있어? 저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노트 갈피에 끼워둔 특허 등록증 사본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권리자, 칸에 정유진 세 글자가 또렷이 박혀 있었어요. 동생이 화면 안에 공시 자료와 종이 등록증을 번갈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깔끔하네. 단독 권리자야. 다음 가게 SNS 계정 한번 들어가 봐. 저는 휴대폰을 꺼내 SNS 관리자 화면을 열었어요. 인증번호 받는 번호, 내 휴대폰 번호 그대로야. 동생이 손가락으로 자기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배달앱은? 사장 권한 누구야?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겼어요. 사장 권한도 내 이메일로 묶여 있어. 부사장 권한이 어머님 이름으로 추가되어 있는데 인증 메일은 다 나한테 와. 동생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짧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카카오 채널 단골 명단은? 저는 다른 앱을 열어 채널 관리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여기도 4명이. 동생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언니, 5년 전에 그거 다 내 휴대폰으로 인증해야 빠르다고 자연스럽게 묶어둔 거 진짜 잘했다. 저는 컵을 다시 손에 쥐며 옅게 웃었어요. 그땐 그냥 편하려고 한 거야. 동생이 노트북 화면을 닫지 않고 한 줄을 더 입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처 자동이체 계좌 한번 보자. 우유, 밀가루, 버터 다 누구 계좌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저는 인터넷 뱅킹 앱을 열어 자동이체 항목을 확인했어요. 이건 5년 전에 매장 새로 세팅할 때 등록해 놓은 그대로야. 결제 시스템 자체가 내가 만든 계정에 묶여 있어서 내가 안 풀어주면 자동이체 자체가 그 계좌로 안 가. 동생이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건 그냥 며느리 쫓아낸 게 아니야. 가게 키 자체를 던진 거야, 시어머니가. 저는 식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고 있었어요. 친정에 도착한 다음 날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의 통장님 이름이 떴어요. 통장님이 평소보다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유진 씨, 잘 들어갔어?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다보며 대답했어요. 네, 동생이랑 잘 있어요. 통장님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난리야. 어제부터 흑임자 크림빵이 안 나와. 손님들이 줄 섰다가 그냥 다 돌아가. 저는 휴대폰을 고쳐 잡으며 되물었어요. 하나도 안 나와요? 통장님이 한숨을 짧게 쉬었습니다. 진열대에 양산빵 몇 개 있는 거 말고는 텅 비었어. 우리 단톡방에서도 다들 이상하다고 난리야. 며느리 어디 갔냐고 묻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저는 창틀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말을 멈췄어요. 통장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통장님이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진 씨, 내가 5년 동안 매일 새벽 그 가게 들어갔잖아. 누가 빵 만들었는지 내가 다 봤어. 필요하면 언제든 내가 나서서 말해줄 수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해. 저는 휴대폰을 든 손에 힘이 살짝 들어갔어요. 꼭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오자
동생이 노트북 앞에 앉은 채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통장님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앞에 다시 앉았어요. 단톡방에 이미 소문 다 퍼졌대. 친정에서 사흘째 되는 날 아침 8시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을 보니 우유 공급업체 사장님 번호였어요. 유진 씨, 아침부터 미안해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우유 공급업체 사장님이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번 달 우유 결제가 안 들어와서요. 혹시 가게 사장이 바뀌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결제 계좌가 5년 전 세팅해둔 시스템에 그대로 묶여 있어서요. 제가 지금 가게에 안 나가는 상황이라 자동이체가 잠시 멈춰 있어요. 우유 공급업체 사장님이 잠깐 침묵하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새벽마다 우유 받는 사람이 누구였는데. 어쨌든 유진 씨, 가게 다시 잡히면 그쪽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시각 빵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작업실에 직접 들어가 반죽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통자님 단톡방에서 흘러나왔어요. 발효 온도를 못 맞춰서 반죽이 시큼하게 쉬어버렸고 매장 안에는 시큼한 냄새가 골목까지 새어나갔다는 소식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오후 2시쯤 통장님이 매장 앞에 줄 섰던 손님들이 텅 빈 진열대를 보고 한 사람씩 발길을 돌리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단톡방에 올리셨어요. 흑임자 크림빵 결국 못 먹고 오미라는 한 줄과 함께 사진이 올라가자 댓글이 줄줄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휴대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언니, 댓글이 30분 만에 100개 넘었어. 저는 화면을 천천히 내려보다가 작은 아가씨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작은 아가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새언니. 저는 거실 한쪽으로 자리를 옮기며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누나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작은 아가씨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새언니, 나도 어제 엄마한테 처음 들었어. 진짜야. 저는 휴대폰을 고쳐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지 알아? 작은 아가씨가 한참 말이 없다가 한 사람의 이름을 천천히 꺼냈어요. 시어머니 계모임 친구분의 따님 이름이었습니다. 작은 아가씨가 떨리는 숨을 한번 내쉬고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몇 달 전부터 그쪽이랑 자리 만들었대. 매출 오르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 같아.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마당의 감나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아가씨. 누나 이제 알았어.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오는 동안 분노보다 먼저 차가운 결심 하나가 가슴 안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식탁 앞에 앉아 동생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미야, 누나가 생각보다 조금 더 일찍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동생이 노트북 위에서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정에서 나흘째 되는 날 오전 10시 식탁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화면에 새 이메일 알림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의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제목 칸에 흑임자 크림빵 라이선스 협업 제안의 건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고 동생을 불렀습니다. 유미야, 이것 좀 같이 봐줘. 동생이 컵을 내려놓고 제 옆자리로 의자를 끌어왔어요. 발신자 누구야? 저는 메일을 열어 화면을 동생 쪽으로 돌렸습니다. 본문에는 국내 3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본부의 신메뉴 개발 팀장 한지섭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동생이 화면을 한 줄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방송 보고 매장에 직접 갔는데 정상 영업이 안 됐다. 특허청 공시 자료를 보고 권리자가 정유진 개인이라는 걸 확인해서 정식으로 연락드린다. 언니, 이거 진짜야. 저는 매일 마지막 줄에 적힌 전화번호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답장 어떻게 하지? 동생이 노트북을 끌어당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름으로 정중하게 회신만 보내. 미팅 일정 잡자고. 계약 내용은 자리에서 봐야지. 저는 그날 오후 짧은 답장을 보냈고 같은 날 저녁 한 팀장에게서 회신이 도착했어요. 사흘 뒤 시내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습니다. 미팅 당일 오후 2시 저와 동생은 시내 한 호텔 1층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약속 시간 5분 전에 검은 정장에 안경을 쓴 남자가 가죽 가방을 손에 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남자가 명함 2장을 양손으로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 파티셰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섭입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한 팀장님,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한 팀장이 가방 안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한 권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동생과 짧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 팀장이 서류철을 펼치며 손가락으로 첫 장을 짚었습니다. 방송 나간 다음 날 저희 팀에서 바로 매장 방문 일정을 잡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임시 휴업이더라고요. 저는 서류 위에 시선을 둔 채 가만히 들었어요. 그래서 특허청 공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흑임자 크림빵 제조법, 권리자 정유진. 단독이시더라고요. 동생이 옆에서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팀장님, 저는 정유진 씨 친동생이고 변리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권리관계 쪽은 제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 팀장이 동생 쪽으로 명함 한 장을 더 내밀며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 팀장이 서류 한 장을 뽑아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종이 위에 숫자 몇 줄과 표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초기 계약금 부분이고요. 그 아래는 매출 연동 수익 배분 구조예요. 본부가 정 파티셰님 단독 개발 레시피 3종을 5년간 만들어 팔되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정 파티셰님 쪽으로 매달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종이 위에 적힌 숫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5년간 시댁빵집에서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 단위의 금액이 첫 줄에 적혀 있었어요. 동생이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한번 짚더니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권리 보호 범위는 어떻게 잡혀 있어요? 한 팀장이 서류를 한 장 더 넘기며 대답했어요. 특허 권리 자체는 정 파티셰님 단독 명예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부는 5년간 사용 권한만 받는 거고요. 계약 종료 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사용할 수 없게 명시했어요. 동생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식 검토는 외부 변호사한테 의뢰할게요. 저희 사무실 거래 변호사가 계약 쪽 베테랑이라. 한 팀장이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며 답했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본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종이를 한 장 더 손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팀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팀장이 자세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대답했어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종이 끝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따로 매장을 내는 것도 가능한가요? 라이선스랑 별도로요. 한 팀장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한 장 꺼냈어요. 그 얘기 먼저 꺼내주셔서 다행이에요.
사실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서류 위에는 정유진 파티쉐 개인 브랜드 라인이라는 글자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팀장이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짚으며 말을 이었어요. 본부 라이선스랑은 별도로 정 파티쉐님 개인 매장을 같이 런칭하는 구조입니다. 매장 시안부터 운영 시스템 세팅까지 본부에서 지원해드리고요. 매장은 온전히 정 파티쉐님 명의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시선을 테이블 위에 둔 채 숨을 골랐습니다. 5년 동안 시댁빵집에서 며느리, 식모, 손맛 좋은 새댁이라는 호칭으로만 불리며 살아온 시간이 머릿속에 짧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정 파티쉐님이라는 호칭이 똑똑히 귀에 들어와 박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 팀장의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팀장님, 정식 검토 끝나는 대로 다시 자리 만들어요. 한 팀장이 명함 위에 자기 휴대폰 번호를 직접 펜으로 적어 다시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본부 일정은 정 파티쉐님 일정에 맞추겠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빵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인근 인력사무소를 통해 임시 제빵사를 부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작은 아가씨가 그날 저녁 8시쯤 통화로 그날의 상황을 차근차근 전해주었습니다. 새언니, 엄마가 일당 30만 원 주고 사람 불렀거든. 그런데 그 아저씨가 작업실 들어가더니 1시간 만에 가방 챙겨서 그냥 나갔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어깨에 끼고 물었어요. 왜? 작은 아가씨가 짧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흑임자 크림빵 레시피는 자기가 모른대. 발효종부터 새로 잡으려면 일주일은 걸린다고 일당 받고 하루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서 그냥 나갔대. 저는 휴대폰을 고쳐 잡으며 짧게 답했어요. 알았어, 아가씨. 작은 아가씨가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새언니, 오빠가 오늘 매장 통장 정리하다가 한참 얼이 빠져 있더라. 매출 정산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 거래처 결제 내역도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저는 거실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5년 동안 카운터만 봤으니까. 전화를 끊고 식탁으로 돌아오자 동생이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언니, 통장님 단톡방에 올린 글에 댓글 800개 넘었어. 저는 동생 옆에 앉아 화면을 천천히 내려보았어요. 댓글 대부분이 5년간 그 빵집에서 직접 본 며느리의 모습을 증언하는 동네 주민들의 글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셔터 올리는 거 며느리 혼자였다는 글, 시어머니가 카운터 옆에서 잡지만 보고 있더라는 글, 학임자 크림빵 처음 나왔을 때 며느리가 직접 시식 권하던 거 똑똑히 봤다는 글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같은 날 저녁 9시쯤 작은 아가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 살짝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새언니, 엄마가 오늘 그 집 따님을 가게로 데려왔어. 저는 휴대폰을 고쳐 잡으며 자세를 고추 세웠습니다. 가게로? 작은 아가씨가 한 호흡을 짧게 끊으며 말을 이었어요. 매장 앞에서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소개했어. 이 아가씨가 우리 빵집 새 식구 될 사람이라고. 저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 작은 아가씨가 떨리는 숨으로 대답했어요. 통장님이 마침 거기 계셨어. 그 자리에서 엄마한테 큰 소리로 따졌어. 5년 동안 새벽마다 빵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사장님이 평생 단팥빵 하나 제대로 못 구워봤다는 거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저는 한참 휴대폰을 든 채 거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마워, 아가씨. 또 연락해.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동생이 노트북 위에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마당의 감나무가 저녁 바람의 가지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유미야, 누나 이제 한 번은 직접 가봐야 될 것 같아.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가게에? 저는 창틀에 손을 얹은 채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 얼굴로 한번 들어가 볼게. 시어머니가 던진 가방을 끌고 살림집 현관을 나선 지 정확히 열흘이 되는 날 오전 10시 반, 저는 동생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앉아 5년간 매일 드나들던 그 골목 입구에 도착했어요.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풀며 동생이 가만히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안 들어가도 돼. 여기까지 와본 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가지런히 잡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유미야, 한 번은 누나가 직접 매듭 지어야 돼. 동생이 운전대 위로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들어가면 나는 차에서 통화하면서 대기할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들어갈 거니까 그것만 알고 있어. 저는 차 문을 천천히 열고 골목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5년 동안 매일 새벽 셔터를 올리던 그 골목을 처음으로 손님의 시선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빵집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고 유리문에는 손글씨로 빗둘게 쓴 임시 휴업이라는 안내문이 비스듬히 붙어 있었어요. 한때 골목 끝까지 늘어섰던 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매장 앞을 지나가는 행인 몇 명도 진열대를 흘끗 보고는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잠시 매장 유리문 앞에 서서 안쪽을 들여다보았어요. 카운터 뒤에 남편이 의자 위에 어깨를 늘어뜨린 채 앉아 있었고 작업실 입구 쪽에서 밀가루를 뒤집어 쓴 시어머니가 손을 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문을 천천히 밀었어요. 문에 달린 종이 짤랑 흔들리는 소리에 남편이 먼저 고개를 들었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작업실 쪽에서 시어머니가 손을 멈춘 채 저를 한참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저는 매장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카운터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남편이 손을 뻗어 봉투에 손가락을 댔다가 흠칫 다시 거두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봉투 끝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열어봐. 시어머니가 매장 안쪽에서 작업실 앞치마를 풀어 카운터 옆 의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다가왔습니다. 야, 너 이제 와서 무슨 짓이야?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한번 옮긴 뒤 다시 봉투 위로 눈을 돌렸어요. 어머님, 안에 든 거 한 번만 보세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한 장씩 카운터 위에 펼쳤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종이는 흑임자 크림빵 제조법 특허 등록증 사본이었어요. 그 아래로 SNS 계정 운영자 권한 확인서, 배달앱 사장 권한 확인서, 카카오 채널 단골 명단 운영 권한, 거래처 자동이체, 계좌 내역, 그리고 한 팀장에게서 받은 협업 제안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카운터 앞으로 다가와 등록증을 손가락 끝으로 끌어당겼어요. 권리자 칸의 정유진이라는 세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던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카운터 모서리에 손을 얹으며 천천히 답했어요. 어머님이 5년 동안 가게 사장이라고 하셨던 거,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 박혀 있는 거, 그건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가게가 돌아가게 만든 시스템은 다 제 명의로 묶여 있어요. 남편이 협업 제안서를 손에 든 채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유진아, 이거 진짜 너한테 온 거야? 저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며
짧게 답했어요. 본부에서 직접 보내준 거야. 남편이 종이 위에 적힌 회사 이름을 한참 들여다보다 카운터에 손을 짚었습니다. 5년 동안 가게 통장에서 거래처 돈 빠져나가는 거, 그게 다 네가 만든 시스템이었어? 저는 고개를 한번 천천히 끄덕였어요. 5년 전에 매장 다시 세팅할 때 그렇게 만들었어. 그땐 그냥 편하려고. 시어머니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짚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너 그거 다 풀어. 지금 당장.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게 어머님이 가방 던지면서 끝난 얘기예요. 그때 매장 문에 달린 종이 다시 짤랑 흔들렸습니다. 미용실에서 정성껏 단장한 한 여성이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며칠 전 시어머니가 매장 앞에서 새 식구라며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매장 안으로 두어 걸음 들어오더니 카운터 위에 놓인 서류와 시어머니의 얼굴, 제 옆모습을 차례로 훑어보았어요. 사장님, 이거 다 뭐예요? 시어머니가 한 손을 흔들며 어색하게 미소를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아유, 이 아가씨가 잠깐만, 이건 집안일이라. 여성이 손에 든 종이 가방을 카운터 옆 의자 위에 툭 내려놓았어요. 사장님, 저한테 이 가게 사장님 명의이고 며느리는 그냥 일만 도와주던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시어머니가 카운터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지. 여성이 어이없다는 듯 짧게 웃으며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사장님이랑 통화하시는 거 그날 옆에서 같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빵집 며느리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어디 있냐고. 5년 동안 일한 며느리도 그냥 식모처럼 부려먹다가 자른 거라고. 그 말 듣고 저도 이상해서 그날 친정에서 사장님이랑 다시 통화한 거 다 녹음해뒀어요. 여성이 휴대폰 화면을 눌러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매장 안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어요. 아유, 그 며느리는 손맛 있다고 동네에서 잠깐 떠받들어 준 거지. 가게는 어차피 내 거잖아. 그런 애 하나 자르는 거 일도 아니야. 세 사람 들이면 우리 민호가 훨씬 편해. 녹음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매장 천장에 부딪혀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여성이 휴대폰을 한 번 더 가볍게 흔들어 보이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사장님, 저 그런 자리 가려고 친정 어머니한테서 빵집 며느리 얘기 들은 게 아니에요. 친정 어머니가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고 사장님이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카운터 위로 손을 뻗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이 아가씨, 그건 그냥 말이 그렇게 나간 거지. 여성이 한 발 물러서며 종이 가방을 다시 손에 들었어요. 가져온 답례품도 도로 가져갈게요. 죄송한데 이건 저희 친정 쪽에도 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성이 매장 문을 열고 나가는 동안 시어머니의 손이 카운터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매장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카운터 옆 의자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다 멈춰서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엄마, 어떻게 그런 얘기를.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작게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한 봉투를 더 꺼내 카운터 위 처음 올려둔 서류 봉투 옆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손바닥만 한 흰 봉투였습니다. 남편이 그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이건 또 뭐야? 저는 카운터에 한 손을 얹은 채 차분히 답했습니다. 외부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작성한 거야.
이혼 합의서 초안하고 5년 동안 가게에서 일한 거 정산 요구하는 내용. 남편이 봉투를 손에 쥔 채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유진아, 한 번만 다시 얘기하자. 저는 카운터에서 손을 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가방 떨어지는 거 봤잖아. 노트 흩어지는 거 봤잖아. 그때 한마디라도 했어? 남편이 입을 반쯤 벌리고 카운터에 머리를 천천히 숙였어요. 봉투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매장 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손잡이를 잡기 전에 한 번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고 남편은 카운터에 머리를 박은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5년 전 처음 이 빵집 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날의 제 모습이 잠깐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문을 밀고 골목으로 나왔어요. 차가 세워진 골목 입구까지 걸어가는 동안 어깨 위로 차가운 가을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자 동생이 운전대에 손을 얹은 채 저를 바라보았어요. 언니, 끝났어? 저는 안전벨트를 매며 짧게 답했습니다. 유미야, 이제 시작인 것 같다. 빵집을 다녀온 다음 날 오후 2시쯤 거실 식탁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길게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작은 아가씨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아가씨. 작은 아가씨가 한 호흡을 길게 내쉬며 말을 꺼냈어요. 새언니, 우리 엄마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저는 식탁 앞에 앉으며 휴대폰을 고쳐 잡았습니다. 왜? 작은 아가씨가 잠시 머뭇거리다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계모임 친구분들이 어제 저녁부터 단체로 전화하셨어. 며느리를 어떻게 그렇게 내칠 수가 있냐고. 자기들이 다 아는데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했냐고. 저는 식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쪽 어머님도 연락하셨어? 작은 아가씨가 짧게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제일 먼저 전화하셨대. 우리 딸 데려다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냐고 자기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한참을 따지셨대. 저는 휴대폰을 고쳐 잡으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작은 아가씨가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옥자방앗간 베이커리 검색하면 통장님이 단톡방에 올린 글이랑 댓글이 제일 먼저 떠. 인근 맘카페에도 다 퍼졌고. 저는 천천히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아가씨. 고마워. 같은 날 저녁 7시쯤 거실에 앉아 동생과 한 팀장이 보내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이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내다보더니 입꼬리를 굳혔습니다. 언니, 형부 왔어. 저는 식탁에서 일어나 마당 쪽 창문에 가만히 다가갔어요. 남편이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 같은 게 들려 있었어요. 동생이 슬리퍼를 끌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안쪽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처제, 유진이 좀 만나게 해줘. 5분이면 돼. 동생이 대문 안쪽에 선 채로 단호하게 답했어요. 형부, 오늘은 안 돼요. 언니 컨디션 안 좋아요. 남편이 봉투를 두 손으로 고쳐 잡으며 한 발 다가섰습니다. 한 번만 부탁할게. 동생이 한 걸음도 비키지 않고 대문 가운데에 선 채로 말했어요. 형부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그게 깔끔해요. 남편이 한참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골목 어귀의 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에 타지 않고 운전석 문에 등을 기댄 채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잠시 후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 위로 긴 메시지가 줄줄이 떠올랐어요. 5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어머니의 결정에 한 번도 제대로 반대하지 못했던 자기가 부끄럽다는 말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가방 떨어지던 그 순간 자기가 입을 다물어 버린 게 평생 가슴에 박힐 것 같다는 한 줄이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메시지를 끝까지 읽고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어두워지게 두었습니다. 답장 대신 한 팀장과의 다음 미팅 일정을 일정표 앱에 추가했어요. 동생이 마당에서 돌아와 식탁 앞에 앉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형부 2시간 동안 차 옆에 그렇게 서 있다 갔어? 저는 노트북 화면 위로 시선을 돌렸어요. 유미야, 계약서 마지막 장 한 번만 더 같이 보자. 다음 날 오전 11시쯤 친정집 초인종이 길게 울렸습니다. 동생이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말을 잃었어요. 언니, 그쪽 어머님이야. 저는 식탁 의자에 앉은 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열어드려. 5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 친정에 발을 들인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평소에 비해 화장기가 거의 없었고 머리도 한번 빗어 넘긴 정도였습니다. 동생이 보리차 한 잔을 내려와 식탁 위에 가만히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보리차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한참을 식탁 무늬만 들여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시어머니가 보리찻잔에 손가락을 가만히 갖다 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게가 이대로면 한 달도 못 버텨. 임대료가 2달 밀렸고 거래처는 결제가 안 된다고 난리고 손님은 그냥 가버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잔 표면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한 번만 다시 와주면 안 되겠니? 아니다. 가게 다시 안 와도 돼. 그 흑임자 크림빵, 그 레시피만이라도 우리 가게에서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옆에 앉아있던 동생이 자기 자리에서 노트북을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잠시만요. 한 번만 같이 보세요. 동생이 화면을 시어머니 쪽으로 돌렸어요. 화면 위에 5년간 빵집 매출과 거래처 결제 내역, 그리고 외부 변호사가 산정한 사업 기여분 정산 금액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면 위의 숫자를 한 줄씩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어요. 마지막 줄의 정산 요구 금액에 시선이 닿자 시어머니의 어깨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 동생이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5년 동안 언니가 그쪽 가게에서 한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켰으면 들었을 인건비, 매출에 기여한 부분, 그거 다 빼고 정리한 금액이에요. 변호사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짚으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식탁 무늬만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좀 함부로 한 거 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저는 무릎 위에 모아둔 두 손에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어머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방 던지실 때 가족이라는 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올렸던 손을 무릎 위로 천천히 내렸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쪽이 부르고 싶을 때만 꺼내는 호칭이 아니에요. 5년 동안 새벽마다 반죽치댄 사람이
자기 식구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꾹 다물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옆에 봉투 한 장을 가만히 놓았습니다. 이건 정산 요구한 정식 서류예요. 변호사 사무실 주소같이 적어뒀으니까 답변은 그쪽으로 주세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을 가만히 만지작거리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한 번 더 저를 돌아보았지만 저는 식탁 의자에 앉은 채 가만히 시선을 마주 보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동생이 식탁에 다시 앉으며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언닌 잘했어. 저는 식탁 위에 두 손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9시쯤 마당에서 다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이 거실 창밖을 내다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부 또 왔다. 저는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거실 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남편이 마당으로 들어와 현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어제 들고 있던 봉투가 그대로 들려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남편이 그 자리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의 자갈 위로 무릎이 닿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동생이 휴대폰을 꺼내 그 광경을 조용히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안쪽에서 방충망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유진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방충망 손잡이를 가만히 잡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남편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어요. 뭐든지. 저는 천천히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 당신이 나한테 했던 약속 기억해? 남편이 입을 반쯤 벌린 채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마당의 감나무 잎이 밤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몇 번 움직이려다 다시 닫혔어요. 저는 방충망 너머로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결혼식 단상에 나란히 섰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우리 엄마보다 먼저 챙기겠다고 했던 그 한 줄의 약속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떠 있었어요. 남편이 끝내 답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어깨를 떨었습니다. 저는 방충망 손잡이를 천천히 잡고 안쪽 현관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당 한가운데로 작게 퍼져나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식탁 앞에 앉아 동생이 휴대폰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감싸 쥐었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유미야, 이 결혼은 진짜 끝났네. 동생이 제 어깨를 가만히 한번 짚어주었어요. 남편이 마당에서 무릎을 꿇었던 다음 날 오전 9시, 저와 동생은 한 팀장이 소속된 본부 회의실로 향했어요. 본부 건물 1층 로비에서 한 팀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정 파티셰님,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은 먼저 회의실에 와 계세요. 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한 팀장의 안내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동생이 소개해준 외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유진 씨 사흘 동안 계약서 검토 마쳤습니다. 의뢰인님께서 한 번만 더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계약서가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펜으로 첫 장을 짚으며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의뢰인님, 핵심만 짚어드리면 세 축입니다. 첫째, 본부에서 흑임자 크림빵을 포함한 단독 개발 레시피 3종을 5년간 만들어 판매하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매달 의뢰인님 계좌로 지급합니다. 저는 종이 위의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둘째,
변호사가 종이를 한 장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특허 권리 자체는 의뢰인님 단독명에 그대로 유지되고 본부는 5년간 사용 권한만 받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본부 측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사용할 수 없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생이 옆에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변호사가 종이 마지막 장을 짚으며 결론을 정리했어요. 의뢰인님 개인 매장 정유진 베이커리 아틀리에를 본부 지원으로 별도 런칭합니다. 매장명에 운영 권한, SNS 계정 권한 전부 의뢰인님 단독 명의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본부는 초기 인테리어와 시스템 세팅만 지원하는 구조예요. 저는 펜을 손에 들고 한 팀장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한 팀장님. 한 팀장이 자세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답했어요. 네, 정 파티셰님. 저는 펜 끝으로 마지막 장의 서명란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매장명의 부분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명예 이전 요구가 없는 거 맞죠? 한 팀장이 양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모으며 또렷하게 답했어요. 본부 정식 문서로 보증드립니다. 매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 파티셰님 단독 명의예요. 저는 펜을 다시 잡고 서명란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펜 끝에 잠시 머물렀어요. 종이 위에 정유진 세 글자가 또박또박 새겨졌습니다. 한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어요. 정 파티셰님, 정식 비즈니스 파트너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5년 동안 시댁 빵집 안에서 며느리, 식모, 새댁이라는 호칭으로만 살아온 시간이 그 악수 한 번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날 오후 4시 친정집 마당으로 손님 한 분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흰 트럭이 한 대 서 있었고 운전석에서 우유 공급업체 사장님이 내리셨어요. 저는 마당으로 나가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사장님, 여기까지 어떻게? 우유 공급업체 사장님이 트럭 짐칸에서 사과 한 박스를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유진 씨, 내가 그쪽 가게 정리되는 거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지. 저는 사과 박스를 받아들며 짧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유 공급업체 사장님이 모자를 벗어 손에 쥐며 차분히 말을 꺼냈어요. 유진 씨, 새 가게 차린다는 소식 들었어. 우리 회사 5년 동안 그쪽이랑 거래한 거, 이제 유진 씨 가게로 옮기려고. 저는 잠시 사장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그렇게까지. 우유 공급업체 사장님이 손을 가볍게 흔들며 말을 이었어요. 5년 동안 새벽마다 우유 받는 사람 누구였는데 나는 그쪽 사장님 본 적도 거의 없어. 유진 씨가 새벽 4시에 셔터 올리는 거 내가 매일 봤잖아. 저는 사과 박스를 가슴 앞으로 끌어안으며 작게 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사장님. 정식으로 가게 잡히는 대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우유 공급업체 사장님이 트럭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남기셨어요. 유진 씨, 이번엔 진짜 사장 한번 해봐. 트럭이 골목 밖으로 사라지는 동안 저는 사과 박스를 한참 손에 든 채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옛 시댁 빵집은 끝내 임시 휴업 안내문을 떼지 못한 상태였어요. 작은 아가씨가 그날 저녁 8시쯤 전화로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새언니, 건물주가 오늘 직접 가게에 왔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휴대폰을 고쳐 잡았어요. 왜? 작은 아가씨가 짧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임대료 2달 밀린 거 정리해달라고 직접 와서 따졌어. 엄마는 작업실 한쪽에서 고개도 못 들고 있고 오빠는 카운터에서 혼자 청소하다가 결국 셔터 반쯤 내려두고 자리 떴어.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알았어, 아가씨. 또 연락 줘. 전화를 끊고 거실 창밖을 한참 내다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본부의 신규 매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옆 동네 상권에 작은 매장 자리를 계약했어요. 매장 이름은 작업실이라는 뜻을 담아 정유진 베이커리 아틀리에로 정했습니다. 간판 시안을 직접 디자인하는 동안 동생이 옆에서 노트북으로 글자체를 골라주었어요. 언니, 이 글씨체 어때? 너무 화려하지 않고 깔끔해서 빵집이랑 잘 어울려. 저는 시안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미야, 5년 동안 옥자방앗간 베이커리 간판 아래에 서 있던 시간이 길었잖아. 이번 간판은 좀 차분한 게 좋겠어. 새 매장 오픈 소식이 결정되자 통장님이 동네 주민 단톡방에 공지를 직접 올려주셨어요. 5년간 옥자방앗간 베이커리의 단골이었던 동네 주민들이 그 공지를 자발적으로 인근 단톡방과 맘카페로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오픈을 사흘 앞둔 어느 날 밤 9시쯤 동생이 거실로 들어오며 휴대폰을 손에 들어 보였어요. 언니, 그쪽 어머님이 나한테 연락 왔어. 저는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동생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래? 동생이 메시지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흑임자 크림빵, 자기 가게 메뉴에서만은 빼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대. 마지막 부탁이라고. 저는 메시지를 한 줄씩 천천히 내려 읽었습니다. 문장 어디에도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단어 한 줄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동생에게 다시 돌려주며 차분히 답했습니다. 유미야, 답장은 누나가 하는 게 아니라 본부 쪽에서 정식으로 해야 돼. 동생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답했어요. 내일 한 팀장님한테 전달할게. 다음 날 한 팀장이 동생을 통해 답을 전해왔습니다. 흑임자 크림빵 제조법 사용 권한은 5년간 본부의 단독으로 위임된 상태이고 별도 라이선스 계약 없이는 어떤 매장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본부 정식 입장이었어요. 작은 아가씨가 그날 저녁 다시 전화로 시어머니의 반응을 짧게 전해주었습니다. 새언니, 엄마 그 답장 받고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어.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가만히 답했어요. 알았어, 아가씨. 매장 오픈 전날 새벽 3시 반, 저는 새 작업실의 불을 처음으로 켰습니다. 매장 한쪽 벽에 새로 짜둔 작업대 앞에 서서 깨끗이 닦은 반죽통을 손바닥으로 한번 짚어보았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빵집이 아닌 제 이름이 걸린 작업대 앞에서 흑임자 크림빵 첫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발효종을 넣고 손바닥으로 반죽을 한번 누를 때마다 어깨에 익숙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 통증의 무게가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새벽 4시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작은 아가씨가 보낸 메시지 한 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옥자방앗간 베이커리 자리에 오늘 임대문의 현수막이 새로 걸렸다는 짧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작업대 한쪽에 가만히 내려놓고 반죽 위로 다시 두 손을 가져갔어요. 작업실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 매장 오픈 첫날 새벽 4시, 저는 정유진 베이커리 아틀리에 작업실 불을 켰어요. 5년 전 시댁 빵집 셔터를 올리던 그 시각에 정확히 맞춰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한 겹만 감았고 어깨에는 5년 동안 두 겹으로 묶어두던 압박 붕대도 풀어둔 상태였어요. 새벽 공기가 작업실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발효종통의 뚜껑을 열어 반죽 표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눌러보았어요. 표면이 봉긋하게 차오르며 손가락 자국을 천천히 되돌려 놓는 모습이 형광등 불빛 아래 또렷이 보였습니다.
저는 작업대 위에 분할기를 가지런히 올리고 5분 예열 버튼을 눌렀어요. 오전 6시쯤 동생이 작업실 뒷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언니, 사람 벌써 와 있어. 저는 분할기 손잡이를 잡은 채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 동생이 작업실 창문 너머 골목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통장님이 1등이야. 그 뒤로 줄이 벌써 골목 끝까지 늘어섰어.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문 가까이 다가갔어요. 골목을 따라 늘어선 사람들 중 가장 앞자리에 통장님이 손에 보온병 하나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새벽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오전 8시 정각, 저는 매장 셔터를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처음으로 짤랑 흔들렸어요. 통장님이 보온병을 한 손에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오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유진 씨, 첫 손님은 내가 해야지. 저는 카운터 뒤로 돌아가 앞치마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답했어요. 통장님, 매일 1등이세요. 통장님이 진열대 앞에 서서 흑임자 크림빵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5개 말고 10개 줘. 동네 단톡방에 자랑할 거야. 저는 집게를 들고 빵을 종이봉투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봉투를 건네는 동안 통장님이 보온병을 카운터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거 매실차야. 새벽에 한 잔 마셔. 손목에 좋아. 저는 보온병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5년 동안 새벽마다 들어오신 통장님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매장에 처음 들어오신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준비해둔 흑임자 크림빵 300개가 다 팔려나갔어요. 진열대 빈자리에 동생이 직접 손글씨로 적은 다음 입구 안내문이 놓였습니다. 같은 시각 한 팀장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 파티셰님, 오픈 축하드립니다. 저는 카운터 앞으로 나가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한 팀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한 팀장이 카운터 옆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본부 차원에서 추가 발주 일정 잡았고요. 다음 신제품 출시 계획도 정 파티셰님 일정에 맞춰서 가져왔어요. 저는 한 팀장 옆자리에 앉아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종류의 종이였어요. 같은 시각 옛 시댁 빵집 자리에는 임대문의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가씨가 그날 오후 짧은 메시지로 그 광경을 사진과 함께 보내왔어요. 사진 한쪽에 살림집 2층 창문이 작게 잡혀 있었고 커튼이 끝까지 닫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고 휴대폰을 카운터 한쪽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오픈 일주일 후 외부 변호사를 통해 남편 측의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 일정이 정식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빵집 운영권 정리와 5년간의 사업 기여분 정산은 모두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었기에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직접 마주 앉을 일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3시 저는 가정법원에서 동생과 함께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오는 길에 동생이 제 옆에서 가만히 입을 열었어요. 언니, 끝났네. 저는 가방 손잡이를 고쳐 잡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유미야, 5년이 길긴 길었다. 동생이 가만히 제 손을 한번 잡아주었어요. 그날 저녁 6시쯤 매장 안에서 새 반죽을 정리하고 있는데 매장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남편이 매장 앞 인도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어요. 저는 작업실 안에서 유리창 너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매장 문 손잡이까지 손을 뻗었다가 다시 천천히 거두었어요.
대신 카운터 옆 유리창에 손바닥을 한번 가만히 댔다가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매장 안에 들어오지 않은 채 골목 입구 쪽으로 천천히 사라지는 뒷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저는 작업실 안에서 분할기 손잡이를 잠시 내려놓았다가 다시 손에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매장 문을 닫고 매장 한쪽 벽에 작은 액자 하나를 걸었어요. 액자 안에는 흑임자 크림빵 제조법 특허 등록증 사본과 5년 전 호텔 제과부에서 일하던 시절에 제 명함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동생이 액자가 걸린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으며 말했어요. 언니, 이 자리에 잘 어울려. 저는 액자를 손바닥으로 한번 가볍게 쓸어보았습니다. 2달 후 본부와 함께 진행한 정유진 파티쉐 개인 브랜드 라인의 첫 제품이 전국 매장에 동시 출시되었어요. 출시 첫 주 매출이 본부 측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집계되었다는 소식을 한 팀장이 직접 매장에 들러 전해주었습니다. 정 파티쉐님, 다음 분기 신메뉴 회의 정식 안건에 올랐어요. 본부에서 정 파티쉐님 의견 듣고 싶어 하는 자리예요. 저는 카운터 앞에 한 팀장과 마주 앉아 차분히 답했어요. 팀장님, 다음 주에 자리 잡아주세요. 같은 달 말 작은 아가씨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새언니, 엄마 빵집 결국 정리했어. 가게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고 살림집도 비웠어. 외곽 쪽으로 이사 가신대. 저는 매장 작업실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어깨에 끼웠어요. 그래, 아가씨. 작은 아가씨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는 작은 카페에 취직했대. 카운터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 저는 가만히 듣다가 짧게 답했어요. 고마워, 아가씨. 알려줘서. 작은 아가씨가 한참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새언니, 가끔 연락해도 돼? 저는 휴대폰을 고쳐 잡으며 가볍게 웃었어요. 아가씨, 우리는 그냥 가끔 안부 묻는 사이로 지내자. 전화를 끊고 작업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4시 저는 작업실 거울 앞에 섰어요. 앞치마 끈을 두 손으로 잡고 등 뒤에서 단단히 묶었습니다. 거울 안에는 5년 전 시댁 빵집 셔터를 올리던 새댁도, 카메라 앞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며느리도, 거실에 던져진 가방을 주워들던 식모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거울 안에는 제과 전문가 정유진이라는 한 사람이 또렷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한번 똑바로 마주보고 작업대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작업대 위에 어제 미리 잡아둔 발효종 반죽이 봉긋하게 차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바닥을 가볍게 비비며 반죽통 위로 손을 가져갔어요. 매장 창문 너머 골목 끝에서 통장님이 보온병을 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작업대 위에 분할기를 손에 잡고 오늘 구울 흑임자 크림빵의 양을 가만히 가늠해 보았어요. 새벽 4시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매장 안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손목 보호대를 2겹씩 감으면서도 그저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하며 버텨온 그 시간이요. 정유진 씨가 가방을 끌고 시댁 현관을 나서던 그 순간, 잃은 것은 결혼 반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본래의 자기 자신을 다시 찾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지요. 사람이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자리에 오래 머무는 건 그 자체로 가장 큰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참고 또 참다가 어느 날 문득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 맞나 싶은 순간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땐 멀리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5년 동안 쌓아온 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쌓아오신 그 시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